한국전력 2021년도 상반기 기출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21년도 상반기 기출보고 문제에서는 지문의 형태로 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추론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추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측이잖아요. 예측인데 일단은 추론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주어져 있는 글 안에서 글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론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글을 기반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력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게 SMS로 알려주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은 뭐냐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라는 것은 고독사라는 것은 보통 노인 가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대상자의 안부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는 오토 인코더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자, 오토 인코더라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모델은 정상적인 전력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되고 난 후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이 모델에 입력되면 돌봄 대상의 안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경보 SMS를 발송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회복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자, 경보 SMS에는 전력 사용 패턴 이상 여부 이외에 돌봄 대상자의 전화 수, 발신, 문자 발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량 등 통신 사용량 정보도 추가로 제공된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뿐만 아니라 통신 정보도 제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전력 및 통신 데이터 이외에 수도나 가스 등 다양한 이종 데이터도 융합하여 서비스 알람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수도나 가스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2019년 SK텔레콤과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로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19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양사는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실무회의 등을 거쳐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증 사업을 시행했다. 자,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시작된 거죠. 됐죠? 실증사업 기한 동안 우산동 복지 담당자들은 서비스에 커다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우산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관내 돌봄 대상자 자택에서 어지러움으로 쓰러진 후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내진한 사실을 서비스 알람을 받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례를 예로 들며 관리 지역은 나이가 많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평소에 이를 예방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면서 한국전력의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많은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추론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했죠. 그 다음에 2번 오토 인코더 모델은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알람이 가도록 SMS, 경보 SMS가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앞으로 1인 가구 알림 살핌 서비스에는 전력 데이터가 추가로 수집될 수 있다.
자, 1인 가구 알림 살핌 서비스에는 애초에 전력 데이터랑 통신 데이터 두 가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후에는 수도나 가스도 반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산동 지역들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했죠. 실증 사업으로 처음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번 오산동에서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고령의 1인 가구.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거든요. 둘이 살면 한 명이 만약에 위험에 처하거나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의 유형은 내용 일치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내용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일치의 풀이 방법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의 지문은 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칸트의 미적 기준에 관한 글이다. 밑줄 친 기억에 미적 무관심성을 보인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자. 이 한 장미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미적 무관심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흰 장미를 미적 무관심성을 가지고 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게 글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볼게요.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끊고요.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간 저항 조직의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그런데라는 것은 뭐예요? 상황을 전환하는 형태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고요. 앞에 있는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을 받쳐주거나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앞에 있는 내용은 얘를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연구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치에 저항했던 그때 백장미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됐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과는 달리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 미적이죠. 미적의 관점입니다. 자,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을 맛본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즉 여기서 말하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상품, 연구 대상, 아니면 저항 조직의 백장미 이런 내용들이죠. 자, 오직 대상의 내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자, 요거는 그런데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바로 미적 무관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왔습니다.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 관심 대상으로 갖는 것. 이것을 미적 무관심성. 그러니까 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심리 상태.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불쾌를 주는지 가리는데 있으므로 무관심적인 관심이다. 나머지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다.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 완전한 거리를 두기 위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했다. 자, 그래서 칸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미적 무관심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한 거예요. 쇼펜하우어에서는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까지 본다는 얘기죠.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의 개념에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맛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미적 무욕성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은 애초에 그 미적 무관심성, 그 다음에 무관심의 대상들, 그 다음에 미적 무욕성,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시면 좋겠지만 안 봐도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예지 성년의 날에 장미를 대학교 앞에 가져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상품으로 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니고요. 2번 장미의 향기를 맡고 있자니 이 세상의 영혼이 해방됐다. 미적 무욕성입니다. 다음 3번 장미에 흐르는 윤기와 단단한 주력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져. 미적인 관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관심한 대상이 되는 거죠. 미적 무관심성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지은 인위적으로 하얀색 장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이것도 뭐예요? 대상 외의 가치를 본 거죠. 그 다음에 5번 수림 빨간 장미와 달리 흰 장미가 흰색을 띠는 이유 무엇인지 분석, 연구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뭐예요? 미적 무관심성의 대상, 미적 무관심성, 그 다음에 미적 무용성 여기까지 흘러간 겁니다. 내용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세요. 자, 뒤로 가시면은 7번이 있습니다. 7번, 8번. 7번의 선택지부터 한번 볼게요.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한 사람, 결과적으로는 A부터 E까지 해서 A는 이런 얘기를 하고 B는 이 글을 보고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E도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용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주된 서술 방식 이랬습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근데 이 내용 일치를 좀 보면은 보통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온다.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어봐요. 그래서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지문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문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지문의 길이가 짧은 지문은 아닙니다. 즉 선택지를 봤다 하더라도 이걸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거의. 물론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외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외웠다 하더라도 이 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잊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보는 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특징이 되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선택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됐죠? 실제로 그 지난 시험에서 한국전력 시험을 제가 봤었는데 물론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연습한 대로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봤어요. 됐죠? 그 과정 연습을 하시면은 이 습관이 되고요. 됩니다.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은 선택지를 쑥 훑어볼 수는 있지만 외우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지문을 보고 특징 잡아서 오는 걸로.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 방식은 지문을 확인하는 동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으로 알칼리 금속이다. 리튬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와 호주에서 대부분 생산이 된다. 자, 어디서 생산되는지가 나왔습니다. 소금호수로 불리는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염호에서. 리튬을 비롯한 알칼리 금속은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특성이 있다. 전자를 잃은 리튬은 리튬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됐죠?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특성이 있대요.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리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이동형 기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건 거죠. 가볍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동형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지가 무겁다면 들고 다니기 쉽지 않다. 경량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또 양이온 중 수소를 제외하면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르대요. 양이온 중에 수소 제외하면 제일 빠른 게 리튬입니다. 리튬이온.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더 큰 전기 에너지를
내는 전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 같은 성능을 내는 2차 전지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수소를 제외하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데 리튬 이온이 개중 제일 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 그리고 전지 내부를 채우는 전해질로 구성이 된대요. 양극, 음극, 전해질. 됐죠? 체크해야 되겠죠? 액체로 구성된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 역할을 한대요. 전해질은 경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는 음극에는 흑연, 양극에는 금속 산화물을 쓴대요. 흑연과 금속 산화물. 체크해야 돼요. 이런 내용은. 자, 충전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 리튬 이온을 음극재인 흑연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애초에 음극재로 보낸다는 얘기는 양극에 있었기 때문에 음극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방전은 음극에 모인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자, 충전과 방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크해야 돼요. 충전과 방전. 자, 그 다음에 양극재로 쓰이는 금속 산화물에는 보통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쓰인대요. 보통. 충전 과정을 통해 음극에 삽입되어 있던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이때 리튬 이온이 잃은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튬 이온이 전부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 상태가 된다. 됐죠? 자, 모두 양극.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유추해봤던 내용인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모이면서 충전이 된다. 흑연으로. 이 같은 방전 과정을 반복하며 전기차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리튬 이온 전지와 같은 2차 전지 기술의 발달로 전기차 대중화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집어넣을 수 있는 2차 전지의 양은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 전지의 양이 많아지면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져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크게 무거운 일반 내연 기관차가 경차보다 단위 연료, 가솔린, 디젤 당 주행거리를 의미하는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자, 전기차를 움직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단위는 보통 킬로와트시를 쓴다. 이때 킬로와트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시간 동안 1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면 1와트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지 용량은 전기차를 선택하는 핵심 요소인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와 연결된다. 테슬라 모델 3 스탠더드 버전의 경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kW시당 6.1km를 주행할 수 있대요. 이를 기준으로 50kW 전지 용량을 곱하면 약 300km를 주행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1kW당 6.1km. 만약에 50kW가 충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50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물론 운전자에 됐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에 모이는 금속 산화물을 개선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리튬 이온 전지 양극재는 리튬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섞은 금속 산화물이 쓰인다라고. 금속 산화물이 양극에 있다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리튬 이온 전지 제조사마다 쓰인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각 재료의 함유량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충방전을 많이 하면 전지 용량이 감소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을 양극에 잘 붙을 수 있는 소재 조성과 구조를 개선하는 연구도 되고 있다. 자,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 산화물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전지의 용량이 감소하는 현상 이것도 극복하려고 하고 리튬 이온을 양극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소재를 조성하는 것과 구조 개선하는 것. 자,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특징을 하나씩 잡아봤거든요. A. 리튬의 장점은 가볍죠. 양 이온 중에 이동 속도가 빨라요?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른 건 뭐예요? 수소입니다. 틀렸죠. B. 리튬 이온은 충전 과정을 통해 전지의 양극에 모여요. 충전이면 음극으로 보입니다. 틀렸어요. 자, C. 내연기관차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무거울수록 떨어진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테슬라 모델 3 스탠더드 버전이 20kWh로 달리면 약 20km예요. 1kWh가 6.1k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20km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전지의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면 전지 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옳게 파악한 것은 그랬으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쉽습니다. 글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주된 서술 방식은 뭐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죠.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예시를 들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9, 10에 해당하는 문제. 정보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보 능력은 코드, 바코드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딱히 정보 능력이다라고 구분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샘플 문제가 정보 능력에 등장하니까 정보 능력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는 자료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유통업체인 K사는 유통 대상의 정보에 따라 12자리로 구성된 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분류 코드 생성 방법은 분류 코드는 한 개의 상품당 하나가 부과된대요. 그러니까 분류 코드를 알게 되면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류 코드는 발송 코드, 배송 코드, 보관 코드, 운송 코드, 서비스 코드. 자, 보시게 되면은 발송, 그다음에 배송, 보관, 운송, 서비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표는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2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발송 같은 경우는 2자리고요. 배송은 3자리. 그 다음에 보관 구분은 2자리, 운송수단은 3자리, 서비스 종류는 2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됐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2가 그러면은 12자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네요. 12자리. 아, 운송수단이 3자리입니다. 죄송해요. 운송수단이 3자리네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12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정보 능력, 이 코드 문제 같은 경우는 찾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정보 능력인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류 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일단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냐?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C4. 끊어야 되죠? C4. 그 다음에 끊고 304 3자리 끊고 HP 끊고 115 끊고 01입니다. 그러면 C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C4는 충청이죠. 그 다음에 304는 경북입니다. 발송 지역은 충청이고요. 받는 지역은 경북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관 구분은 HP, 고가품입니다. 고가품. 됐죠? 자, 그 다음에 운송수단은 115, 115는 15톤 트럭입니다. 그 다음에 01이라는 것은 당일 배송. 자, 이 정보들을 파악했느냐 이겁니다. 1번 해당 제품은 충청 지역에서 발송돼서 경북으로 간다. 맞고요. 냉장 보관이 필요해요. 냉장 보관? 냉장 보관과 관련된 것은 보관 구분이고요. 냉장이면 RF입니다. HP가 아니라 답은 2번입니다. 15톤 트럭이고요. 당일 배송이고요. 고가품입니다. 됐죠? 자,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보셔도 되고요. 끊어서 끊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쓰고 보셔도 돼요. 어차피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뭐예요? 전형적입니다. 코드를 보고서 확인하는 형태 하나와 내용을 보고서 코드를 만드는 형태. 이게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A에 적용될 분류 코드는 일단 뭐가 필요하죠? 발송 지역이 필요합니다. 자, 발송 지역은 자, A 업체는 경기도에서 울산으로 간대요. 그럼 경기도가 지금 뭐냐? 경기도는 수도권이죠. A1입니다. 끊고. 자, 그러면은 선택지는 1번을 제외하고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어디예요? 울산. 울산이면은 06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지워지네요. 06이면은 남은 게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FZ.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소거형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115, 105. 자, 하나는 115, 하나 105예요. 그 다음에 0입니다. 그러면은 115,
15톤이냐? 105. 105면은 5톤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5톤 트럭이네요. 끝났어요. 문제 자체는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전형적인 형태예요. 보통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꼭 같이 가는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서울에서 근무 중인 A 대리는 현재 P 지부와 N 지부에 근무 중인 협력업체 직원과 화상회의를 하고자 한다. N 지부 현지 시각은 서울보다 11시간이 느리며 P 지부 현지 시각은 N 지부보다 6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N과 P가 있는 거예요. N과 P. 그리고 서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N은 11시간이 느리대요. 서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P지부는 N지부보다 6시간이 빠르대요. 그럼 6을 더하면 돼요. 단순하거든요. 이 얘기는 서울보다 5시간이 느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 회의에 대한 시간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세 번째 화상회의에 정시에 참석하기 위해 A 대리가 접속해야 하는 현지 시간은 이랬습니다. 자, A 대리는 P지부에 근무 중인 K지부 주임과 N지부에 근무 중인 S 대리와 총 5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했고,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회의의 호스트 현지 시각은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열렸대요. 오전 11시. 자, 호스트 오전 11시예요. 호스트. 그 다음에 매 회의는 해당 호스트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직전 회의보다 2시간 늦게. 이 말이 핵심이네요. 되게 독특한 문제인데 왜 독특하냐면은 다른 거 없고 이게 사실은 시차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왜 없었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세 번째. 매 회의는 해당 호스트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가요. 즉 해당 호스트, 그러니까 세 번째 회의가 어디서 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열릴 수도 있고, 여기서 열릴 수도 있고, 여기서 열릴 수도 있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번째 회의까지 모두 여기서 열릴 수도 있고, 모두 여기,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세 번. 몰라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매회 회의는 해당 호스트의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현지만 보면 돼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직전 회의보다 2시간 늦게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2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회의가 언제 열렸어요? 11시. 그럼 그 다음 몇 시겠어요? 현지 시간으로. 13시입니다. 시간은 고정이에요. 시차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세 번째니까. 요거네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15시입니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정보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못 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죠. 13번에 A 대리는 K 도시의 해안 지역에 설치할 발전기를 검토 중이다. 설치 환경 및 요건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후보 발전기 중 설치될 발전기는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설치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씩 지워지면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하나씩 소거되면서. 그죠?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후보 발전기 정보부터 볼게요. 발전기 종류 5가지, 발전 방식, 발전 단가, 탄소 배출량, 필요 면적, 중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지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발전기는 동일한 종류 2개를 설치한다. 발전기 종류는 A부터 E까지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기가 설치된대요. 괜히 2기는 아닙니다. 발전기에 설치할 대지가 1500제곱미터예요. 2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보면 필요 면적이 있었잖아요. 곱하기 2를 했을 때 1500이 넘어가면 설치가 안 돼요. 뭐가 있죠? D가 설치가 안 됩니다. D는 하나당 8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개면 1600이에요. 첫 번째 D가 지워져요. 됐죠? 자, 그래서 D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에너지 발전 단가가 1000kW시당 97,500원. 근데 주어져 있는 발전 단가는 1kW당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97.5, 요걸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럼 97.5를 초과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지워져요? C가 지워진다는 얘기죠. C는 킬로와트 시당 105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후보 발전기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기는 제외한대요. 자,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 자, B죠. 그럼 B가 지워지네요. 자, 이해되시죠? 하나씩 지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유형은 지워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지워지면서 가겠구나. 자, 이제 남은 거는 A하고 E가 남았죠. 운송수단, 운송비를 고려할 때 개당 중량은 3톤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A가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어느덧 답은 5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유형은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